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폭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쉬지 않고 몰아치며 산등성이를 핥히었고 나뭇가지들은 그 거센 바람에 꺾일 듯 휘어졌습니다. 하늘은 온통 낯빛이었으며 어디서도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눈으로 덮여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서 있는 여인 하나가 칼바람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소월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그녀는 발 아래로 펼쳐진 까마득한 시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끝에서 발 아래로 펼쳐지는 어둠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가 바닥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치맛자락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남편 윤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어서 내려가시오. 오늘 밤 이 절벽 아래로 발을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고 건조했죠. 소월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으며 그 눈물이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소월은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더 차가운 무언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세차게 걷어찼고 그 작은 힘이 소월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살아야 한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소월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손을 5단으로 뻗었고 속저고리 안쪽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은비녀였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직접 소월의 머리에 꽂아주며 말씀하셨지요. 이 비녀는 그냥 비녀가 아니란다. 내가 살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것을 땅에 꽂아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야. 소월은 그 말을 어린 시절의 꿈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욱 그랬어요.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홀로 자라며 소월은 그 말이 아버지의 위로에 불과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소월은 절벽 끝에서 몸을 돌려 눈 쌓인 땅 위에 무릎을 꿇었으며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꺼내 눈 속에 힘껏 꽂았습니다. 비녀의 머리 부분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정교한 학 문양이 새겨진 비녀였지요. 그 학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오? 재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눈을 꼭 감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딸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고 눈보라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재혁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은 채 배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설 속에서 소월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계신 곳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봄이 막 끝나가던 무렵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처자가 살고 있었고 이름은 한소월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승건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소월이 15이 되던 해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월은 홀로 낡은 초가에서 배를 짜고 밭을 갈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곱게 생긴 얼굴에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비범한 총명함이 소월의 것이었어요. 마을 서당의 훈장 어른도 소월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과거에 급제하고도 남을 제주라고 했습니다. 남달리 책을 좋아했던 소월은 아버지가 남긴 서책들을 밤마다 읽으며 스스로 글을 익혔고 산속에서 약초를 캐오면 그것이 어떤 약재인지 책을 찾아보는 것도 소월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소월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은 어느 늦은 봄날이었죠. 상대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약재 상단인 윤씨 상단의 외아들 윤재혁이었습니다. 중매쟁이 김씨 할멈이 부채를 붙이며 소월의 초가 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씨,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요. 윤씨 상단이 얼마나 큰 집안인지 알기는 하시오. 이 고을 약재 무역의 절반을 그 집에서 쥐고 있다고요. 인근 5개 고을까지 무역로가 뻗어 있으니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오. 소월은 묵묵히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한승건의 빚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이따금 찾아와 문을 두드리곤 했어요. 혼인을 하면 빚을 갚아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소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허락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소월은 가마를 타고 윤씨 상단의 대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웅장했고 기와가 겹겹이 올려진 높은 담장 안으로 수십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며 마당에는 연못과 정자까지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화려함에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정홍 씨는 소월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가난뱅이 집딸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첫 인사였지요.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홍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 초라한 차림새를 봐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잖아. 정홍 씨가 옆에 서 있는 하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도 소월의 귀에 들어왔지요. 소월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남편 윤재혁은 첫날부터 소월에게 냉담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빈틈없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지만 소월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듯 무심하고 차가웠어요. 첫날 밤에도 재혁은 소월의 처소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혼자 차가운 방 안에 앉아 밤을 보냈지요. 소월은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아침 수발을 들었고 배를 짜고 음식을 만들며 손님 접대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소월은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고개를 숙이고 참았지만 혼자 있는 방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소월은 아버지가 남긴 은비녀를 꺼내 어두운 촛불 아래서 바라보곤 했지요. 비녀의 머리 부분에는 정교한 학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날개를 활짝 편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소월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한승건은 소월이 기억하기론 그저 병약한 선비였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다 세상을 떠난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왜 은비녀를 꽂으면 사람들이 온다고 하셨을까요? 소월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2달이 지나던 날 소월은 뜰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담장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재혁의 목소리였죠. 소월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었느냐? 물론입니다. 저 여자는 뱃속에 아이만 심어두면 됩니다. 한씨 집안의 혈육이 이 집안에 끼어들면 나중에 재산을 나눠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소월의 몸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빨랫감이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소월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소월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소월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가 손 안에서 느껴졌지요. 아버지 소월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월은 한 가지 결심을 했죠.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월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택 안의 모든 구조를 외웠지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면 어느 방으로 이어지는지, 어느 담장 뒤에 빈 공간이 있는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하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살폈고,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남편이 밤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두 살폈습니다. 재혁은 밤이면 저택을 몰래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소월은 어느 날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재혁이 향한 곳은 마을 외곽의 한적한 기와집이었어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재혁의 뒷모습을 소월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소월은 돌아서며 처소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곧 눈물을 닦았고 이제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월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택 창고 깊은 곳 낡은 항아리 안에서 오래된 문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소월은 주변을 살핀 후 그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죠. 거기에는 이 지역의 약재 무역로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어떤 약초가 나는지, 어느 계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어느 경로로 운반하는지가 세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서 가장 아래에는 한승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월의 손이 떨렸죠. 아버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이 문서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이 어떻게 윤씨 상단에 있는 것인가? 소월은 문서를 소매 안에 숨겼고 그리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촛불 아래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었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한승건은 그저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어요. 약초 무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전국의 약재 무역로를 개척하고 각지에 거점을 마련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이유는 배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윤덕수가 관아에 거짓 고변을 넣었지요. 한승건이 금지된 약초를 몰래 거래하며 조정을 속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이었지만 증거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으며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상당과 무역로는 모두 윤덕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소월은 이를 악물었어요. 윤덕수는 바로 남편 윤재혁의 아버지였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이지만 그가 빼앗은 것들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넘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월이 이 집에 팔리다시피 시집온 것 자체가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한승건의 딸인 소월을 걷어들이고 아이를 이용한 다음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다시 소매 안에 챙겼어요.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은 자의 집의 딸인 자신이 팔려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이를 낳으면 함께 죽임을 당할 운명으로 말입니다. 소월은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다음 날 소월은 부엌에서 일하는 나이든 하인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반백이 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소월은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이 어멈 이 집에 오기 전에 한시 상단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느냐? 순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씨, 그것은 왜 물으시는지요? 알고 싶어서.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시 상단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었죠. 순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소월은 숨을 참으며 그럼 내 아버지를 알고 있겠구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대인께서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소월은 손을 내밀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순이가 흐느끼며 아씨가 그분의 따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진작에 말씀드렸을 것을. 소월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아버지의 사람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까?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인께서 그리 말씀하셨다고요. 누군가는 반드시 따님을 찾아 지킬 것이라고 그 말을 남기셨다 합니다. 소월은 은비녀를 속에서 꺼내 살짝 보여주며 이것이 신호가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알고 있어? 순이가 눈을 크게 뜨며 아, 그 비녀를 아씨께서 가지고 계셨군요. 그것을 어떻게 아씨께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어. 여기를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순이가 말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어.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그날 이후 소월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급하게 움직이다가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소월은 침착하게 저택 안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재혁이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소월은 자는 척 누워 있으면서도 귀를 곤두세웠어요. 재혁이 창가에 서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집안 딸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저 여자를 빨리 정리하고 박씨 딸과 혼인해야겠어. 소월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혁은 이미 다른 여자와의 혼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월은 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의원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짐작했지요.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의원이 먼저 알아챘어요. 시어머니 정홍 씨가 어느 날 소월의 안색이 좋지 않다며 억지로 의원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소월의 손목을 짚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아씨께서 태기가 있으십니다. 정홍 씨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 미소가 소월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쓸모가 생겼구나. 정홍 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월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처소에 홀로 앉아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무작정 도망가는 것은 위험할 거야. 이 저택에는 사방에 하인들이 있고 남편의 신복들이 곳곳에 눈을 받고 있어 혼자 달아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끝일 거야. 도움이 필요해.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러야 한다고 하지만 은비녀를 꽂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꽂으면 들킬 것이 분명하니까
소월은 순이를 통해 조용히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혁이 소월을 불렀어요. 오늘 저녁 산속 벼럽으로 가야겠소. 공기 좋은 곳에서 몸조리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요. 소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지요. 벼럽이라는 말이 그저 핑계라는 것을.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순이를 불렀고 두 사람은 촛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에서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산속으로 가게 될 것 같아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 분명할 거야.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아씨 소월은 손을 들어 순이를 제지하며 울 시간이 없어. 내가 은비녀를 꽂는 곳을 내가 기억해 두어야 해.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북쪽 도방에 박도방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 이가 연락을 해줄 것입니다. 좋아. 소월이 은비녀를 꺼내 순이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을 박도방에게 가져가 그리고 내가 꽂는 것도 기억해줘.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할 것 같아 순이가 비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씨. 소월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럴 거야. 반드시. 다음 날 새벽 소월은 가마를 탔어요. 재혁이 말 위에서 앞장섰고 하인 셋이 가마를 메었습니다. 저택 대문 앞에서 정홍 씨가 배웅을 하며 잘 다녀오너라. 그 말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걸 소월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영 안녕이라는 말이었죠. 가마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으며 평지가 끝나고 오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월은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소월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반드시 살아낼 거란다. 너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들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볍게 날리던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폭설로 변하였고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도련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거라. 재혁의 대답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어느덧 사방이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 사는 흔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무와 바위만 보이는 깊은 산속에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내리시오. 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집이나 벼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까마득한 절벽과 눈 쌓인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벼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혁이 말에서 내려 소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벼럽은 없소. 소월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렇소. 이것으로 끝이오. 재혁이 소월의 팔을 잡아 절벽 쪽으로 끌었고 하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버텼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땅에 박으며 서방님 잠시만요. 소월이 외쳤습니다. 재혁이 멈추었습니다. 소월은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한승건 대인의 딸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윤덕수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혁의 눈이 가늘어지며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혁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습니다. 재혁이 소월의 팔을 다시 잡아채려 하는 순간 소월은 몸을 비틀었고 그리고 눈 속에 무릎을 꿇으며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재혁이 그것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소월은 그보다 먼저 은비녀를 눈 속에 깊이 꽂았습니다. 그 비녀의 항문양이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지요. 뭐 하는 것이요? 재혁이 소월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 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커지는 그 소리는 말발굽이었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말이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재혁이 주변을 돌아보자 하인들도 당황한 얼굴로 사방을 살폈습니다. 저쪽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고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횃불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저것들은 누구야?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눈을 헤치며 다가왔지요. 선두에 선 사람은 나이든 백발의 사내였죠. 하지만 그 눈빛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사내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고 뒤따라온 수십 명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를 뵙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폭설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소월은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아왔군요. 아버지. 소월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혁은 뒤로 물러서며 이들은 누구요?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백발 사내가 천천히 일어서서 재혁을 바라보며 저는 한시 상단의 수장 오봉길이라 합니다. 20년 전 윤덕수가 한승건 대인을 배신했을 때 살아남은 자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대인의 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소월은 오봉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 수장? 오봉길이 깊게 고개를 아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소월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충분합니다. 재혁이 칼을 빼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오봉길의 무사들이 재혁을 에워싸어요. 칼을 내리십시오. 오봉길이 차갑게 말하자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내렸고 소월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재혁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지요. 오 수장, 이 사람을 이곳에 두고 가겠습니다. 소월이 말하자 재혁이 눈을 크게 뜨며 소월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월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무사들이 재혁의 칼을 빼앗았고 재혁과 하인들을 결박했습니다. 소월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어요. 오봉길이 소월을 부축하며 아씨,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 위에 올랐습니다. 일행은 눈보라 속을 헤치며 산을 내려왔고 그렇게 소월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산 아래 깊은 계곡 옆에 자리 잡은 돌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넓고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불이 지펴져 있었고 음식과 약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봉길이 소월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깨끗한 요와 이불이 깔려 있었으며 의원이 즉시 소월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태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너무 지치셨습니다. 당장 쉬셔야 합니다. 소월은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갔고 뜨거운 국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온몸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오봉길이 들어와 아씨, 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소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 수장,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오봉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요. 주름마다 20년의 기다림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승건 대인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약재 상단을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오봉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깊은 산속 귀한 약초를 발굴하고 무역로를 개척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지요. 그 당시 한시 상단의 규모는 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인께서는 약재를 통해 백성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소월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대인의 오른팔이던 윤덕수가 욕심을 부렸고 오봉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자는 대인이 모르는 사이 조정의 권신과 손을 잡았고 그리고 거짓 증거를 꾸며 대인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대인께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소월의 손이 이불을 쥐었어요. 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를 불러 모으셨지요. 오봉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죽지만 딸만큼은 반드시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아씨를 가난한 선비의 딸로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은비녀를 보여주시며 그것이 신호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아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봉길이 말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대인께서 신분을 얼마나 철저히 숨기셨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인의 명의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달 전 어느 마을 하인 순이라는 여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오봉길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그 여인이 아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월은 순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늙은 하인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오 수장? 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봉길이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자들이 30명입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면 200명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요? 오봉길이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며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장 움직이기에는 충분합니다.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가슴 속에는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오봉길이 고개를 들었어요. 명만 내리십시오. 저희가 목숨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돌집 안에서 몸을 추스르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오봉길과 무사들이 밤낮으로 소월을 보호했어요. 의원이 매일 약탕을 다려왔고 소월은 힘이 돌아올수록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윤씨 상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빼앗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소월은 숨겨온 문서들을 다시 꺼내어 낡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 윤덕수의 배신을 입증할 것이 있나요? 오봉길이 문서들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는 종이 하나를 가리키며 윤덕수가 조정의 권신 김응보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이었습니다. 한씨를 제거하면 약재 무역로의 반을 넘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오봉길이 묻자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소월의 눈이 빛났습니다. 먼저 윤씨 상단의 약재 무역로를 끊겠습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핏줄이니까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흔들겠어요. 오봉길의 눈빛이 변했지요.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소월이 대답하기를 동쪽 무역로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약재들이 거래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봉길이 무릎을 꿇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흘 후 오봉길은 15명의 무사를 이끌고 밤중에 출발했습니다. 소월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돌집 문 앞에서 지켜보았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소월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 오봉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씨, 동쪽 무역로를 끊었습니다. 약재 거래상들이 모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지요. 소월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한씨 상단의 이름을 알렸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 카드를 다 꺼낼 때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윤씨 상단에서는 동쪽 무역로의 약재 거래가 끊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재혁은 산속에서 풀려난 후 급히 저택으로 돌아왔고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정홍 씨 앞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큰일이 났습니다. 정홍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 그 여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정홍 씨가 벌떡 일어서며 그것이 무슨 말이냐? 50명은 될 것 같았습니다. 모두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재혁이 말을 더듬었고 정홍 씨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 무렵 소월은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윤씨 상단 안에 내부 사람을 심는 것이었죠. 소월은 오봉길을 통해 저택의 하인들 중 한 명을 포섭했어요. 그 하인은 오래전 한씨 상단에서 일했던 사람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 하인은 저택 안의 모든 정보를 소월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재혁이 박씨 집안 딸과 혼인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 정홍 씨가 소월을 찾기 위해 사람을 풀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씨 상단의 약재 창고 위치였습니다. 오봉길이 그 정보를 들고 소월에게 와서 아씨, 창고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에는 20년치 약재 거래 장부가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장부에는 아버지 것을 빼앗은 내역도 있겠군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봉길이 대답했어요. 소월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창고를 직접 가야겠습니다. 오봉길이 깜짝 놀라며 아씨,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소월이 손을 들으며 알아요. 하지만 나 말고는 그 장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암호가 사용되어 있을 것인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와 기호를 조합한 비밀 기록 방식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월밖에 없었습니다. 오봉길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후 깊은 밤 소월은 검은 옷을 입고 10명의 무사와 함께 윤씨 상단의 창고 근처에 접근했습니다. 오봉길이 길을 안내했고 창고는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비가 2명이었고 무사들이 소리 없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소월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쾌쾌한 냄새와 함께 낡은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소월은 촛불을 들고 장부들을 살폈고 손이 떨렸지요. 여기 있습니다.
소월이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모서리에 아주 작은 항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방식이었어요. 소월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처럼 보였지만 소월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가르쳐 준 숫자 암호였습니다. 소월은 숫자들을 하나하나 해독했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어나갈수록 진실이 드러났어요. 윤덕수가 어떻게 한시 상단의 약재 무역로를 빼앗았는지, 어떻게 장부를 조작해서 한시 상단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월은 필요한 장부들을 챙겼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집으로 돌아온 소월은 오봉기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오봉길이 물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소월이 대답했습니다. 이 고을 관아에 고변을 넣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아를 움직이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오봉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지방 관아로는 윤씨 상단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집안이 관아에 뿌린 돈이 얼마인지 아씨는 모르실 것입니다. 소월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지방 관아 말고 다른 곳을 움직여야 합니다. 오봉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월이 대답했어요. 한양입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들 중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 침묵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입장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봉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있습니다. 예조의 참의 어른께서 한때 대인과 가까이 지내셨지요. 그 어른은 지금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편지를 써야겠습니다. 오봉길이 즉시 먹과 붓을 가져왔고 소월은 촛불 아래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시 상단의 딸로서 정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완성한 소월은 은비녀를 꺼내어 편지에 꽂아 봉인했습니다. 항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를 본 예조 참의가 진실을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봉길이 밤새 말을 달려 한양으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열흘이 지났고 소월은 그동안 몸을 더욱 추슬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요. 의원이 매일 와서 살폈어요. 아씨, 곧 산기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소식이 왔어요. 예조 참의가 편지를 받고 즉시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20년 전 윤덕수의 배신에 가담했던 조정의 권신 김웅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세력들은 옛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조 참의는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고 소월이 보낸 장부와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오봉길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월에게 전했습니다. 조정에서 직접 이 고을로 감사를 내려보냈다 합니다. 소월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때가 되었군요. 그로부터 닷새 후 소월은 상기를 느꼈고 진통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소월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의아 딸입니다. 건강한 딸아이입니다. 산파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월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작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안녕, 아가야. 소월이 속삭였어요. 잘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멈추었고 작은 손을 펼쳐 소월의 손가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한씨 집안의 정녀다. 너의 외할아버지는 이 나라의 약재를 다스린 분이었단다. 소월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어미가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을 되찾아주마. 사흘이 지나 소월은 아기를 유모에게 맡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정감사가 이 고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는 즉시 윤씨 상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재혁과 정홍 씨는 예상치 못한 조정의 움직임에 당황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이 보낸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오봉길이 들어와 아씨 감사가 윤씨 상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저항하려 했지만 광군이 먼저였습니다. 소월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럼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군요. 오봉길이 소월의 팔을 붙들며 아씨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소월이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소월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항문양이 새겨진 은비녀가 촛불 아래서 빛났지요. 아버지, 이 비녀를 꽂고 아버지가 있던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소월이 속으로 말했어요. 지켜봐 주세요. 밖으로 나서자 오봉길과 30명의 무사가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갈하게 갖추어 입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말 위에 올랐고 출발합시다. 일행은 저택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켜서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어디서 왔을까? 소월은 고개를 들고 앞만 바라보았어요. 윤씨 상단의 대문이 보였고 이미 감사의 관군들이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말에서 내려 걸어가자 관군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서는 이미 감사와 재혁이 마주 앉아 있었으며 재혁은 소월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정홍 씨가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어요. 소월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씨 상단 한승건 대인의 딸 한소월입니다. 감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씨 상단의 따님이 오셨군요. 소월이 오봉길에게 눈짓하자 오봉길이 앞으로 나와 두꺼운 문서 뭉치를 감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윤덕수가 한씨 상단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기록된 원본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덕수가 조정의 권신에게 보낸 서신 사본입니다. 감사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고 재혁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다. 소월이 재혁의 말을 자르며 서방님,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이 문서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들입니다. 재혁이 눈을 감았어요. 감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문서들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는 광군에게 눈짓하며 윤재혁과 정홍 씨를 일단 관하로 데려가거라.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구금하거라. 정홍 씨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광군들이 정홍 씨와 재혁을 끌고 나가자. 재혁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월을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소월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연민도 분노도 아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감사가 소월에게 다가와 예조 참의 어른께서 안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씨 상단이 복원되는 것을 돕겠다 하셨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물러가자 마당에는 소월과 오봉길 그리고 무사들만 남았습니다. 하인들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대청 위로 올라가 저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기와와 넓은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월이 조용히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월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입니다. 오봉길이 대청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씨,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소월이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상단을 다시 일으켜야죠. 하지만 전처럼 무역로만 쥐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만들고 싶습니다. 오봉길의 눈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대인께서 살아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소월은 은비녀를 머리에서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항문양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아버지. 이 비녀가 저를 살렸습니다. 소월이 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비녀가 아버지의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 딸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에게도 이 비녀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봉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아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으며 무엇입니까? 오봉길이 품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승건 대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씨가 스스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고 봉인을 뜯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딸 소월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겠구나. 아버지는 너무 기쁘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소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큰 짐을 남기고 간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만큼 자랐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지는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상단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덕수는 내가 직접 뽑아 키운 사람이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지만 똑똑하고 성실했다. 나는 그에게 약재 거래 관리를 맡겼다. 소월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그는 조정의 권신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몰았다. 편지를 읽는 소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죽은 후 윤덕수는 모든 것을 차지했을 거다. 내 사람들을 내쫓고 내 이름을 지웠다.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아, 복수를 서두르지 마라. 내 목숨이 먼저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원한다면 빼앗긴 것을 되찾아라.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미안하고 고맙다. 아버지가. 소월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봉길과 무사들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소월 곁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소월이 눈물을 닦았고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나뭇가지 끝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소월은 새로운 한씨 상단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소월의 방식은 아버지 시절과 조금 달랐습니다. 무역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약초 재배 농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기른 약재를 제값에 사들이고 공정하게 거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소월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새로 세운 한시 상단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한시 상단의 이름이 이 고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조정에서는 한승건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윤씨 상단이 빼앗은 무역로의 권리를 한씨 상단에 돌려주었습니다. 제역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택도 상단도 박씨 집안과의 혼인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조사 결과 윤씨 상단이 그동안 저지른 여러 부정이 드러났고 제역은 관아의 처분을 기다리며 초라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그 방을 찾아왔습니다. 제역은 소월을 보고 눈을 감으며 나는 할 말이 없소. 소월이 의자에 앉으며 저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역이 눈을 뜨며 무엇이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제역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소. 어머니와 내가 함께 계획했소.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월이 일어서려는데 제역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버린 그날 밤 제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 험한 곳에서 살아남았는지 나는 계속 생각했소. 소월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소. 당신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오. 소월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월은 방을 나왔고 복도를 걸어가며 은비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 지켜졌어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 소월은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었어요. 오봉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상단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소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가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지요. 뒤를 따르는 무사들의 발소리가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소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니 봄이었습니다. 소월은 은비녀를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이 잡아주는 것 같은 온기였지요. 소월은 그 감촉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녀 소리가 그날 밤 자신을 살렸고 앞으로도 이 비녀는 소월과 그 딸을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한씨 상단이 서서히 재건되어 가는 동안에도 소월의 하루는 결코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딸에게 젖을 먹이고 나면 오봉길과 함께 무역로 현황을 살펴야 했으며 약재를 거래하는 상인들을 만나고 산속 농가들을 방문하며 직접 약초의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소월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통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느 계절에 채취해야 약효가 가장 좋은지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쓸 수 있는지 소월은 전문의원 못지않게 잘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상단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었지요. 어느 날 오봉길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봉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쪽 산골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한씨 상단이 가짜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승건이 역적이었는데 그 딸이 상단을 차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소월의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 겁니까? 오봉길이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윤씨 상단의 옛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역이 관아에 잡혀 있지만 그를 따르던 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소월은 잠시 생각하며 그들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오봉길이 깜짝 놀라며 아씨, 위험합니다.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직접 가야 합니다. 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다음날 소월은 오봉길과 10명의 무사를 데리고 서쪽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소월 일행을 의심 가득한 모습으로 쳐다보았어요. 소월은 말에서 내리고 마을 어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씨 상단의 한소월이라 합니다. 아버지 한승건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렸지만 조정에서 이미 그 억울함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서입니다. 소월이 조정의 공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중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소, 나는 한 대인을 알고 있소. 훌륭한 분이었지. 그분이 억울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소.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은 그날 마을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상단이 어떻게 이 지역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을 떠날 때 소월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손을 잡혔습니다. 한 대인의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다니. 대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요. 소월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잦아들었지요. 오히려 한씨 상단에 대한 좋은 말이 마을마다 퍼져나갔고, 한씨 상단의 새 주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소월은 아버지가 남긴 비밀 문서들을 다시 꼼꼼히 살폈어요. 그 안에는 약재 무역과 관련한 귀한 지식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산에서 어떤 약초가 나는지, 어느 계절에 어떤 방법으로 채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약재를 어떻게 가공하면 약효를 높일 수 있는지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약재를 다루며 쌓아온 아버지의 지혜였지요. 소월은 그 지혜를 하나하나 배워 나갔으며 오봉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씨, 이 정도면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군요. 소월이 웃으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읽었을 뿐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월이 딸을 안고 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상단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차림새는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정희찬이라 합니다. 한씨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오봉길이 앞을 막으며 무슨 일로 오셨소? 정희찬이 고개를 숙이며 저는 한승건 대인 밑에서 일하다가 흩어진 사람입니다. 이제야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씨 상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소월이 앞으로 나와 딸을 유모에게 건네고 정희찬을 바라보며 오봉길을 아십니까? 정희찬의 눈이 커지며 오 수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오봉길이 정희찬의 얼굴을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찬이 맞구나. 오봉길이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약재 감별을 담당했던 사람이지요. 소월이 정희찬을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정희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그날부터 정희찬은 상단에 합류했어요. 그의 약재 감별 솜씨는 탁월했습니다. 단 한 번 보고 맞는 것만으로도 약재의 품질과 산지를 알아냈어요. 상단의 약재 품질이 더욱 높아졌지요. 소식이 퍼지면서 흩어졌던 한씨 상단의 옛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멀리 함경도에서 달려왔고 어떤 이는 제주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모두 20년 전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소월은 직접 나가 맞이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요. 소월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소월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한씨 상단이 이 땅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말입니다. 반년이 지났고 상단은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거래하는 약재의 종류와 양이 늘었고 무역로도 이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소월은 단순히 상단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속 농가들에게 더 좋은 약초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의원이 없는 마을에는 직접 약재를 가지고 찾아가 병자들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한승건이 바랐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소월은 알았으니까요. 약재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재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봉길이 급히 들어와 아씨, 재혁이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으며 언제요? 어제 저녁입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든 직함을 잃었지만 신체의 형벌은 면했다고 합니다. 소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주시하십시오. 하지만 먼저 건드리지는 마세요. 오봉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혁이 직접 한씨 상단을 찾아온 것이었죠. 문 앞에서 오봉길이 가로막으며 무슨 일로 왔소? 재혁이 고개를 숙이며 아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오봉길이 소월에게 달려와 알렸습니다. 소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오라 하세요. 재혁이 들어왔으나 그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은 사라지고 낡은 포를 걸치고 있었어요.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지요.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소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지요.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소. 소월이 재혁을 바라보았을 때 재혁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했소. 그것은 잘못이었소. 오래 생각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소. 소월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혁이 눈을 들자 소월이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억울함이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이며 알고 있소. 소월이 물었어요. 앞으로 어찌 살 생각입니까? 재혁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소. 아직 모르겠소. 소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혁이 눈을 들었어요. 당신은 약재 거래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단에서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재를 다루는 농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재혁이 말없이 소월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오? 소월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재혁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소. 재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소월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지요. 오봉길이 곁에서 아씨, 정말 그 사람을 받아들이실 생각입니까?
소월이 대답했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식이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수장,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쓰셨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요. 오봉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인다우신 생각입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재혁이 다시 찾아왔죠.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겠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재혁은 그날부터 마을을 다니며 약재 재배와 보관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냉랭하게 대했어요. 윤씨 상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재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점점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지식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고 약초 재배 수확량이 늘었으며 품질도 좋아졌어요. 소월은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소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씨 상단의 마당에는 새 식구들로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약재를 다듬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했고 장부를 살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월의 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오봉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오봉길은 그 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요. 딸이 손을 잡으면 얼굴에 주름이 펴지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소월에게 왔고 머리에는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 내가 가져도 돼요. 소월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녀를 살짝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주신 것이란다. 아주 소중한 것이야.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소월은 딸을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야. 딸이 비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은비녀가 빛을 받아 유난히 빛났지요. 소월은 그 빛을 보다가 눈을 감으며 아버지,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월이 속으로 말했어요. 그때 오봉길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아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남쪽 고을에서 사람이 왔는데 한씨 상단과 거래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월이 딸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어서 만나봅시다. 남쪽에서 온 상인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월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한씨 상단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정직하고 좋은 약재를 다룬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 있습니다. 소월이 의자를 권하며 앉으세요. 어떤 약재를 찾으시나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젊은 상인은 먼 남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약재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월은 그 내용을 꼼꼼히 적었어요. 그리고 공급 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상인이 돌아간 후 오봉길이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무역로가 남쪽까지 뻗게 되었네요. 소월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가 일구신 길보다 더 멀리 뻗어가는 것이군요. 오봉길이 빛나는 눈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월이 창밖을 바라보자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다니셨던 산들이었지요. 아버지, 보이십니까? 소월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상단이 아버지가 다니셨던 저 산 너머로도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글씨가 오래되어 희미해져 있었지만 소월은 이미 모든 글자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원한다면 빼앗긴 것을 되찾아라. 소월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아버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복수일 것 같아요. 봄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시 상단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돌아 한여름이 되었고 상단은 이제 이 고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 고을에서도 한시 상단의 약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소월은 바빴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죠. 오봉길이 어느 날 저녁 소월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아씨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소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세요. 오봉길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월이 잠시 오봉길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은요. 지금은 상단을 더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딸을 제대로 키우는 것도요. 오봉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요. 하지만 아씨도 사람이시니 혼자이시면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소월이 대답하기를 혼자가 아닙니다. 딸도 있고 오수장도 있고 우리 상단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봉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대인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아씨, 소월이 은비녀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그때 마당에서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와 함께 뛰어노는 소리였지요. 소월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봐야겠습니다. 오봉길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마당으로 나서니 딸이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월이 몸을 낮추어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어요. 유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이 아이가 오늘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서 혼났습니다. 소월이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무서웠어요. 높이 올라가니까 멀리까지 보였어요. 소월이 웃었어요. 그래. 높이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딸이 소월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높이 올라갔잖아요. 소월이 딸의 말에 잠시 멈칫했고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딸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오할아버지가 얘기해줬어요. 어머니가 힘든 곳을 지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소월은 오봉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봉길이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아이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소월은 딸을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높은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소월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겠지요. 한시 상단의 가을 거지가 시작되었고 산속 농가들에서 약재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수확량이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상단 마당에는 약재를 다듬고 말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느 날 오봉길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아씨, 의찬이 알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오봉길이 대답했습니다. 재혁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심합니까? 꽤 심한 것 같다고 합니다. 소월은 잠시 눈을 감으며 의원을 보내주십시오.
오봉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 소월이 말하기를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아픈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봉길이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아씨, 의원이 재혁에게 갔고 상단에 좋은 약재도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후 재혁이 글을 보내왔어요. 짧은 글이었어요. 감사하오. 소월은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봉길이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월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겨울이 다시 오고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어요. 상단 안에는 온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딸은 눈을 보고 신이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소월이 두꺼운 속옷을 입혀주면서 말했어요. 감기 걸린다. 조심해. 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 속을 뛰어다녔어요. 소월은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내리는 광경이 1년 전과 겹쳐 보였어요. 그날 밤 절벽 위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비녀가 구해주었지요. 아버지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소월은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손으로 만졌어요. 항문양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눈 속에서 딸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소월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춥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오봉길이 곁에 서며 말했습니다. 아씨,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소월이 고개를 저으며 조금 더 있겠습니다. 눈 내리는 것을 보고 싶어요. 오봉길도 말없이 곁에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소월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 수장, 20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봉길이 고개를 숙이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씨, 소월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도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떤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오봉길의 눈이 빛나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십니다. 아씨, 딸이 눈뭉치를 들고 달려와 어머니, 받아요. 눈뭉치가 소월의 팔에 부딪혔습니다. 소월이 웃으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녀석? 두 모녀가 눈 속에서 서로를 쫓으며 웃었지요. 오봉길도 허허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한시 상단의 마당 위에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소월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비녀는 그날도 소월의 머리에서 빛났어요. 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문양을 가진 그 비녀가, 아버지의 약속이 담긴 그 비녀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그 약속이. 소월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버림받은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상단을 이끄는 새로운 주인이 이 봄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밤은 끝났지요.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고 소월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 첫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상단을 재건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는 것도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소월은 서두르지 않았고 하루하루 착실하게 쌓아나갔습니다. 오봉길과 무사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월의 곁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자라고 있었지요. 작은 손으로 은비녀를 잡고 흔들며 깔깔 웃는 모습이
소월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은비녀를 볼 때마다 소월은 생각했죠. 이 비녀가 있는 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소월은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딸에게로 이어졌지요. 먼 훗날 딸이 자라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비녀는 어떤 비녀예요? 소월은 딸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주신 약속이란다.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딸이 비녀를 손으로 만지며 웃었습니다. 맑고 빛나는 은 비녀는 봄바람에 실려 한없이 반짝였어요. 소월은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소월아. 정말 잘했다. 소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맙고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한시 상단의 은비녀는 그렇게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그 비녀가 빛날 때마다 이 이야기도 함께 빛이 났습니다. 버림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오래 빛났지요.